최근 한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초도 비행에 이어 2차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KF-21은 이후로도 22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통해 작전 요구 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2024년부터는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당초 개발 비용을 나눠내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8천억에 달하는 분납금의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얌체같이 초도 비행이 성공하고 나서야 대통령이 방한해서 협상에 나섰죠. 이런 비열한 행각에 질려버린 한국은 분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시제기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밝혔고,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이 분납금을 다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KF-21의 블록2부터는 인니와의 지긋지긋한 관계를 청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의 입장이 드러난 것은 폴란드 언론 디펜스24가 안여노 카이 사장과 나눈 대담이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함에 따라 F-35 및 F-16을 운용하는 폴란드군은 파일럿의 양성과 합동작전 등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차후에는 KF-21 개발 중에 획득한 신기술 및 사이드와인더 암람 같은 고성능 무기를 시스템에 통합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생산 기지화까지 고려 중이라는 뜻도 밝혔는데요. 이렇게 FA-50을 통한 협력으로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KF-21 블록2 이후의 개발 및 개량은 폴란드 정부와 협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여 드디어 의리 없는 인니를 손절칠 가능성을 본 국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죠. 안여노 사장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파트너는 폴란드와 나토가 될 것이고, 이번 호황을 자극제인 동시에 관문으로 삼아 차후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시장까지 석권하겠다는 글로벌 목표를 표명했죠. 하지만 한국 방산의 호황과 KF-21의 개발을 탐탁지 않게 지켜보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유난히 가시돋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초도 비행 이후 중국 측에서 처음 나타났던 반응은 자국 전투기와 비교하여 KF-21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에 걸린 시간, 국산화 비율, 스텔스 성능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국의 5세대기인 젠20은커녕 4세대기인 젠10도 이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헐뜯었죠. 물론 이러한 발언은 늘 그랬듯이 젠20과 젠10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능을 제대로 내긴 하는지는 쏙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들의 불안한 속내를 드러내듯 KF-21이 날아오른 사흘 뒤에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5세대기 젠35를 뜬금없이 발표했는데요. 세세한 외관은 물론 제식 번호까지 뻔뻔할 정도로 F-35를 대놓고 베껴놓은 모습에 전 세계가 실소를 금치 못했죠. 결국 중국 내부에서도 만에 하나 KF-21의 성능 자체가 뒤떨어지더라도 KF-21을 도입한 한국 공군은 지역 공군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KF-21에 대해 인도네시아, 폴란드,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전투기의 개발이 일반에 공개된 후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KF-21의 경우에는 차후 업그레이드 계획도 매우 파격적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KF-21은 현재 블록2의 개발이 확정되어 있고 블록3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계의 KF-21이 어떤 성능을 지니게 될지 여태까지는 소문과 추측만이 무성했는데, 안여노 사장이 디펜스24의 인터뷰에서 블록2는 5세대, 블록3는 6세대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KF-21 블록1은 4.5세대 전투기로, 이는 냉정하게 말해서 절대로 5세대기가 될 수 없고 5세대기를 이길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재의 외형과 중량으로 5세대기로 개량하는 건 극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죠. KF-21이 5세대기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위해 모든 무장을 기체 안으로 집어넣어 내부 무장창을 실현해야 합니다. 기존 외형을 유지하면서는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안여노 사장이 블록2를 5세대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과거 미군이 FA-18 호넷에다 동체를 대형화하고 피탄 면적을 줄이는 개량을 진행해 FA-18EF 슈퍼 호넷으로 바꾸면서 여전히 호넷의 제식 번호와 네이밍을 계승했던 것처럼 KF-21 역시 그 이름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별개의 기체로 만드는 대대적인 개량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편 블록3를 6세대기로 만들겠다는 선언은 더 충격적인데요. 6세대 전투기는 아직 그 실체가 없고 현재로서는 단순히 5세대기를 뛰어넘는다는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6세대 전투기의 조건으로 꼽히는 것에는 무인기와의 협동교전 능력, 인공지능 탑재, 레이저 변기 탑재,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블록3 6세대 발언은 이러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의 개념을 선도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포부의 편린을 볼 수 있는 카이의 계획이 있는데 KF-21에 전자전 전용 파생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전자전기의 주된 역할은 적 통신 장비의 신호를 복제해 넣었다가 유사시 전파를 교란해서 적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가시권 밖에서 발사하는 유도 무기로 싸우는 BVR이 대세가 되어버린 현대의 공중전에서 레이더를 무력화시켜 근접전으로 끌고 들어오는 전자전기는 전투의 국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시권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 파일럿의 능력에 따라 전투기의 성능과 세대를 뛰어넘는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능을 실제로 증명한 것이 미국에서 FA-18EF 슈퍼호넷을 전자전기로 개조한 기체 EF-18G 그라울러죠. 그라울러는 훈련 중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의 레이더를 제밍해 스텔스 성능이 의미가 없는 정도 거리의 근접전으로 끌어들이고 라곤에 성공해 격추 판정을 받은 전적이 있는데요. 이 일로 그라울러는 랩터에 킬마크를 붙인 단 둘뿐인 전투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당시에 그라울러는 개발 완료된 상태조차 아니었다고 하죠. 이렇듯 전자전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한국은 여태껏 다국적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미군 전자전기의 협력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카이와 국군은 슈퍼호넷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량해 이 한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죠. 이미 국가연에서는 레이더 제밍용 ALQ-88K, ALQ-200K 전자전 포드를 개발해서 잘 써먹고 있고 KF-21 전용 대레이더 미사일과 타겟팅 시스템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들 기술을 KF-21에 응용 탑재만 하면 어렵지 않게 준수한 성능의 전자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렇게 KF-21은 이미 블록 제로, 블록 1의 단계에서 통합 전자전 능력 확보에 다가서고 있고 한국형 무인 항공기 KUS-X 사업, 이를 이용한 유무인 복합 현대 계획, 그리고 레이저 무기를 위한 지향성 에너지 병기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KF-21의 이름을 계승한 6세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큰 그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은 SM-3라는 함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SM-3의 주 성능은 탄도미사일 요격이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위성 파괴에 쓸 수도 있다는 점이죠. 과거 미 해군은 SM-3로 자국의 고장난 첩보 위성을 격추하는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뜬금없이 중국과 러시아가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미국이 SM-3에 대인공위성 요격 능력인 에이셋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한 셈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이 SM-3를 도입하려고 했던 계획은 당시에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 좌초되었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따로 구축한 지금은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KDX-3 배치2에 SM-3를 운용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하겠다고 밝혀 아직 에이셋 확보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셋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게 함대공 미사일뿐은 아니죠.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기에 이미 F-15A와 미그-31을 이용해 전용 공대위성 미사일을 발사, 위성 격추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요. 성능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이어가면 KF-21과 전용 무기 체계로도 인공위성의 타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한국은 언젠가 적국의 우주 전력을 견제하고 우주 전장에서 싸울 능력까지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공군본부 직할 우주센터를 신설했고 지난 1월에는 우주군 계획을 3군 합동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우주과의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우주작전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2050년까지 우주군을 건설하여 중량 1톤 이상의 외기권 충돌체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누리호나 다누리 같은 우주기술의 확보에 열을 올리자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누리호의 발사 직후 중국 언론 인민망은 한국이 우주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지역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죠. 중국은 국적을 초월한 우주 연구의 상징인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자국 우주정거장인 텐궁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 역시 2024년에는 ISS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우주에서도 블루팀과 레드팀이 갈라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한국의 큰 그림이 우주에서도 세계를 주름잡는 영향력을 갖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